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해방효에 따라서 해제 후에 양수된 채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종전에 채권에게서 받은 게 있으면 다시 반환해야 된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일단 뭐 결론 자체를 외워도 좋은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 어렵고 중요한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의 신뢰 보호랑 채권을 취득한 사람의 신뢰 보호가 우리 법에서 어떻게 이게 좀 달라지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일단은 부동산하고 동산을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부동산. A가 현재 A 소유 부동산을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이제 C랑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B로 넘어가고 C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A, B, C 쌍방 합의에 의해서 등기는 일단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 배웠어요? 재산법 입문 시간에? 예, 배웠어요? 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볼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딴 사람도 다 배웠어요?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이건 효력이 있다. 그죠? 이렇게 등기가 경영되면 효력이 있고 이게 효력이 있는 이유는 요 매매 계약하고 요 매매 계약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 중에 어느 매매 계약이라도 효력이 둘 중에 하나 이상 없으면 원칙적으로 C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죠? 못할 텐데 근데 이를테면 이게 해제됐다고 봅시다. 그럼 C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제가 되기 전에 중간 생략 등기 받았을 수도 있고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중간 생략 등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B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게 아니니까 B가 등기된 것을 믿고 받기는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해제됐는데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우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느냐? 우리 판례가 보호된다고 봐요. 보호된다고 봐요. 96-4486. 그러니까 등기가 비록 이렇게 넘어갔지만 즉 무슨 말이냐면 B가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지만 어쨌든 C는 B가 A와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다라고 믿었고, 그죠? 다만 그 자기 권리를 이행하는 절차적인 방법을 얘를 건너뛰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B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것하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생각할 거리가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제의 제3자에서 배웠던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경우랑 이 경우에 C를 보호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뭐 결론은 그건데. 자, 부동산은 그렇고, 그럼 동산이면 어떻게 돼요? 동산이면 이제 등기를 이렇게 넘길 수는 없으니까 인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인도를.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근데 이 경우에 사실 좀 더 논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경우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B가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동산의 경우에 이게 인도를 이렇게 한 경우에 그럼 B가 그러니까 동산 소유권 이전은 점유 이전이랑 물권행위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행위 다 유효하니까 B가 점유 이전을 받았으면 C는 B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넘어가는데 B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점유를 한 번이라도 취득한 적이 있었냐. 등기랑 똑같이 보면은 점유를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점유랑 등기가 공시방법으로서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B가 동산 소유권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이 직접 소유권 C로 넘어가느냐는 이 앞선 경우랑 사실 좀 달리 볼 여지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떠나서 그럼 이 경우에 똑같이 요게 해제됐다고 보면 이 경우에 C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C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B가 이 경우에 관념적으로라도 어느 순간 점유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C한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C가 이제 B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거니까. 근데 이게 B가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소급적으로 무권리자인 것으로 되니까 C가 이제 선의 취득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B가 무권리자니까.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걸 논의를 다 떠나서 뭐 설사 얘가 소유권 취득을 못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이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쳐간 거랑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니까 해제의 제3자로 봐야 된다. 사실 이렇게 논리를 세워도 C가 보호는 되거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다만 여기서는 이 중간 B자 B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부동산과 중간생략 등기와는 달리 문제가 되고 만약에 B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우리가 의제할 수 있으면 그 말은 B가 어느 1초 법률적인 그 1초라도 점유를 이전받았다라고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전제로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동산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 검토도 C랑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C가. 근데 어쨌든 결론에 있어서는 선의의 C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산의 경우는 어쨌든 결론은 같다. 그죠? 그럼 이제 약간 이거 사례를 비틀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A랑 B 사이에 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A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무슨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했으니까 여기서는 결국 인도를 청구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인도 청구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B가 C랑 그 동산에 대해서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도 청구권을 양도해 버렸어요. 이게 부동산을 예로 들면 이게 또 약간 또 이 중간 생략 등기 뭐 등기 청구권 양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동산의 경우를 생각하기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뭐예요? B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죠. 그죠? B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B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채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어요? A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C가 A에 대해서 인도 청구권 행사해서 이 부동산을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C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된 계약에 기초해서 발생한 채권 양수는 제3자가 아니라면서요. C가 선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인도 청구를 행사하기 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인도 청구 행사해서 점유율을 이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거든요. 뭘요? 인도 청구권에 의해서 받은 물건의 점유율을 얘한테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앞서 된 예는 이게 동산 중에서도 금전을 예로 든 거죠. 그죠? 금전 채권을 양도받은 거라면 물건 인도 청구권으로 바뀐 것일 뿐이지 똑같아요. 본질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놓고 보면 C가 인도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동산을 이전받은 거랑 동산 이전받은 거랑 C가 B랑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신에 점유를 이제 직접 이렇게 받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외관상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론 법률적인 구성은 좀 다르지만 외관상으로는 A로부터 물건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률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왜 이 차이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냐? 만약 정당화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어디선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맞는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론의 현저한 차이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C가 B랑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C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전받을 급부의 그죠? 급부의 그 소유권에 대한 그 흠이라는 거는 일단 요 계약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C는 그 급부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이 계약에는 흠이 없는데 이를테면 B가 무권리자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더라도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물건 소유권 이전 받으려는데 매도인이 무권리자면 종적으로 C는 물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C 입장에서 B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매매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체결할 놈이 이상한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성격이 좀 다른 흠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무권리자인 흠은 이게 동산이면 어떻게 돼요? 선의취득으로 일단 보호가 돼요. 그죠? 선의취득으로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동산이든 아니든 민법상 선의의 제3자 규정으로 또 보호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체결한 계약에는 이 앞에 계약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무권리자가 되는 경우에 내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좀 확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동산이면 당연히 선의취득 규정으로 보호를 받는데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역시 이 무권리자의 흠을 내가 보호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체결한 계약이 효력이 없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내가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B랑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C 입장에서는 이 앞에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 등은 뭐예요? 그래봤자 B가 무권리자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동산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서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네가 선이면 C가 선이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C가 B랑
별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랑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A와 B 사이에서 발생하는 A와 B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매매 계약상 채권 채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겠죠. 물론 주된급부 의무는 매매 대금 의무랑 소유권 이전 의무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 주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여전히 A, B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채권만 C가 넘겨받은 거예요. 그죠? 계약 당사 지위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 C 입장에서는 물론 C가 양도받은 채권의 기초에서 A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으면 경제적 기능 면에서는 B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똑같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 취득에 대한 신뢰를 C가 직접 보호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C가 B랑 별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C는 어디까지나 채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채권을 취득한 거예요? A와 B로부터 발생한 매매 계약에서 나온 채권. 그죠? 그러면 결국은 C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거는 A, B 사이의 계약의 효력에 기본적으로는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죠? 앞서 본 것처럼 B랑 별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A, B 사이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영향을 안 받죠. 동산의 경우엔 그렇겠죠. 그죠? 선의 취득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C가 단지 A, B 사이의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선의 취득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 법상에는 동산 선의 취득이에요. 동산 선의 취득.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내재적으로 관념하고 있는 시스템상 어떤 거예요? 이 경우에 C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뢰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오로지 A와 B 사이에서 그러니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라서 C는 종속되는 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지라도 C 입장에서는 A한테 이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건 취득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선의 취득이라든지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호가 되거든요. 보호가 되는데 우리 법상으로 보면 채권을 취득한 사람의 신뢰 보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채권을 취득한 사람의 신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호가 안 되고 그거는 그 채권이 발생한 원인된 법률 관계에 기본적으로 종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억울하면 너가 별도로 원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왜 이렇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억지스러운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딴 거보다 이게 하자를 고려한 x의 가치가 8인데 변동이 안 되는데 하자 없는 x의 가치가는 현재 막 8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없는 물건의 현재 시가가 이를테면 8이면 상식적으로 하자를 고려한 x의 현재 가치가 한 6 정도는 돼야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1번과 같은 예에서도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행이익이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사실 이거 생각해 보려지 이게 만약 6이면 현재가 6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행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라고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거예요. 억지스럽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런 상황이 잘 발생은 안 하겠죠.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관으로는 이 첫 번째 양가로 1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맞을 거는 같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아마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든 이 약간 의제적인 예에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X 하자를 고른 X가 지금 변동을 안 하고 계속 8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약간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보라고 그 이행이익의 개념을 내가 약간 억지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 해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이 해제는 소급적으로 되돌리는 거라면 해지는 이 장래를 향해서 되돌리는 거거든요. 장래 향해서 되돌리는데 장래 향해서 되돌린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해지 의사 표시를 하면 물권 변동도 당연히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해지 의사 표시가 있는 때부터는 소급적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이제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그죠? 청산관계설하고 다른 거예요. 청산관계설은 소유권을 완전 돌려놔야 이제 소유권을 회복하는 건데 외관상 해지 직접 효과설에 따르면 해지는 소급표는 없지만 어쨌든 의사 표시를 한 시점부터는 등기를 돌려놓지 않아도 외관상, 그죠? 소유자인 거죠, 그죠? 해지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해지라는 게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최초 계약 이행 시점부터 이거를 다 없었던 곳으로 돌리면 이게 법률 관계가 굉장히 착잡해지니까 현재 시점부터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해지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해지권의 발생 근거가 뭐냐? 뭐 당연히 계약상 그 해지권 발생의 원인을 약정을 해놨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해지권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길다는 거고 계약 기간이 길다는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인 신뢰관계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그냥 물건 하나 사고 이런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원샷으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잘못을 안 했어도 그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초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 어쨌든 그 계약 체결의 어떤 전제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 설사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안 했어도 해지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는 비상해지, 뭐 특별해지 이런 거거든요. 우리 민법에 보면 임의 규정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교재도 나오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용계약이나 임치계약이나 위임계약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당사자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죠. 그리고 뭐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 이건 다 물론 임의 규정인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것도 물론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차임지급 의무를 연체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차임지급 연체라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봐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해지권 규정을 법에서 두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통상 해지라는 건 뭐냐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 보면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임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의 경우 하여튼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중에서도 이제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담보법 시간에 보증 채무를 아마 공부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아마 할 건데 그 계속적 보증 계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를테면 보증 기간이나 보증 한도액 같은 것들을 둘 다 안정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안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과연 보증 기간을 안정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그러면 저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계속 보증해야 되느냐? 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경우에 이제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보증인이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보증계약에서 벗어나느냐?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보증계약 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인이 계약상 보증 채무를 어느 범위 안에서 지느냐, 즉 그 계약상 부담하는 보증 채무의 범위 확정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좀 제한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판례 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일정한 경우에는 아예 보증계약을 보증계약에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비상해지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 이를테면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내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면 내가 이른바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게 되면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봐서 임의로 보증인인 보증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하여튼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어쨌든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보증인의 책임 범위 제한 문제는 사실은 보증계약의 해석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이고,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는 앞서 얘기한 이 계속적 계약의 해지라는 일반적 맥락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으로 많이 설명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법정 해제나 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일단 채무불이행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나 해지권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이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해제나 해지가 법리상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느 경우에 사정 변경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도 이를테면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의 한 예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거든요, 교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거는 교재를 찾아보면 다 알겠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나중에 발생해서 이제 그 사정 때문에 이 계약의 구성력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해서 계약을 해지나 해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적 보증계약이 해지해서 통상적으로 예를 드는 사정이 판례상 문제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까 직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보증계약상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이건 내가 회사 이사직을 그만두면 내가 일방적으로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야지 맞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의 일종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사정이 변경은 됐죠. 대표이사였다가 아니게 됐지만 대표이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대표이사가 나중에 그만둘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럼 뭐 계속 하나요? 죽을 때까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형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예상되는 사정이 아니잖아요. 사정 변경이. 근데 이건 뭐예요? 일단 상황이 변경이 됐으니까 뭔가 사정 변경처럼 보이니까 그 법리에 그냥 갖다 맞춘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뭐 비상해지나 이런 맥락에서는 약간 논의될 수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죠? 뭔가 하여튼 이 인적인 신뢰관계 이런 거에 기초해서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일방의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이걸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오해죠. 그죠? 명시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엎어치나 매치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설명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사실 어렵고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당연히 약정을 했으면 해지권 발생 원인에 대해서 꼭 뭐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서 약정 해지권 행사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뭐 통상 해지 같은 것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고 비상 해지도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으면은 뭐 할 수 있다고 봐야 맞을 텐데 이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그 계약이 어찌 됐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해지권 행사에 상대방이 상당한 투자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거 우리가 신뢰 투자라고 이른바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약정 해지권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물론 이게 법상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계약상 약속을 해놨다. 아니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약속을 안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느 일방이 그냥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면 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하지.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이 해지권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계약의 구속력을 약간 그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악용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정 해지나 통상 해지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겠느냐. 예외적으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의 그 계약의 계속에 대한 기대를 좀 보호해서 예외적으로 해지권 행사를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 설사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해지권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해지권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한 5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신의칙상 일정한 기간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해지권 행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사실 이런 쟁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법에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신의 측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판례를 통해서 사실은 법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이른바 뭐 어떤 법 명제로서 그냥 탁탁탁 정리된 형태로 이렇게 뭐 외우고 막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 해지권 행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그 일방의 신뢰 투자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비하는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 안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를 또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리가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런 법리를 과연 적용해서 신뢰 투자를 보호할 것이냐는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된 규정을 좀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 교재에 보면은 합의 해제에 관한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서 나오죠. 합의 이걸 뭐 합의 해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교재는 안 넣어놨는데 합의 해제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해제 계약 이렇게 표현했네요. 해제 계약. 근데 뭐 꼭 합의 해제뿐만 아니라 합의 해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해지 계약. 뭐 이거 사실 딴 거 볼 거 없고 그것만 하나 봅시다. A랑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이제 오늘 딱 체결이 돼서 오케이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이른바 매매 계약이었다고 치면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합의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소급적으로 복귀하는. 소급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둘 다 해당하는 거. 둘 다 해당해요? 그게 둘 다 해당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 아니에요? 하나는 등기 없어도 되는 거고 하나는 등기 꼭 해야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판례는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아마 교재에도 뭐 판례 얘기가 나와 있겠죠.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지 말고 해제를 봅시다. 합의 해제를 하면 아까 우리 질문자가 답했던 것처럼 합의 해제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별도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급적으로 복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한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도 똑같겠죠. 선의의 제3자든 뭐 그냥 제3자든 제3자 보호 문제 똑같거든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계약에 따라서 합의 해제 내지는 해제 계약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 해제 계약을 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그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합의 해제를 하게 된 원인이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제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법정 해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제권 행사하는 것을 뭐 상대방이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계약 체결은 당사자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 합의 해제 계약의 합의 해제의 내용은 사실상은 법정 해제권 행사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법정 해제에 따라 소유권 변동되는 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가 전혀 없어요. 합의 해제가 전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상황도 그런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 같은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그런 원인이 전혀 없는데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그럼 그 해제 계약에 따라서 소급적으로 물건이 다시 없었던 걸로 한다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해야 물권 변동이면 설사 당사자들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도 종전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다시 이전 등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등기가 외관상 복귀가 외관상이 아니지 복귀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거기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희한하게. 근데 이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이상한 생각을 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당연 여기 봐 여기 보면 580조. 맨 합의 해제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판례는 계약에 따라 채무 이행으로 이미 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 행위인 채권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 상태로 복귀한다고 한다.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꼭 당연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해제 효과가 우리 판례가 청산관계소를 취하고 있다면 이게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산관계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정 해제의 경우에도 장래를 향해서 등기를 돌려놔야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산관계소에 따르면 당연히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직접 효과서를 따르면 법정 해제는 당연히 직접 효과서로 간다 할지라도 합의 해제까지 직접 효과서과 똑같은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느냐? 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판례가 너무 당연하든 얘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별 얘기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문헌 말고는 다른 데서 별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내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예, 일단 그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으로 넘어갑시다. 위험 부담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제일 많이 언급한 때가 언제였냐면 일단 채권자 지체하면서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채권자 지체하면서 많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 얘기하면서 좀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행불능 얘기하면서 특히 대상청구권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 다 연결해서 기억해야 되거든요. 연결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위험 부담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새롭게 살펴볼 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위험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어휘로 따지면은 뭐 계약법상의 모든 문제가 다 위험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도 사실 계약법의 모든 문제가 거의 99.9%는 다 위험 부담의 문제거든요. 누가 계약상 위험을 부담할 것이냐, 즉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 부담은 굉장히 협의에 우리 그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만 전제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쌍방 귀책 사유 없는 채무의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에 이제 그로 인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 딱 그 문제예요, 그죠? 거기에 국한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채무자가 위험을 분담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됐으니까 당연히 뭐 손해배상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상 청구는 좀 이따 봅시다. 대상 청구 일단 안 된다고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채무는 원래 채무 형태로도 당연히 사라졌고 원래 채무에 대체하는 그 손해배상 청구 형태도 안 되잖아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급부 청구권도 역시 소멸한다고 보는 게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고 보는 이 말뜻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대신에 나도 못 받는다 그거죠, 그죠? 서로 없던 걸로 하자.
그죠? 없던 걸로 하죠. 여기서 조심할 건 이 반대급부 청구라는 거는 이행 불능된 그 청구하고 이른바 결련 관계가 있는 청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쌍무계약상 일방의 급부하고 타방의 급부 사이에 서로 결련 관계가 있는 경우에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경우. 그죠? 동시행 관계는 이행상의 결련성이고 위험 부담이 이른바 존속 내지 소멸과 관련된 결련성의 문제죠. 그때 국면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자주의라는 거는 반대급부 청구권이 존속한다. 즉 내가 못 주지만 난 받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건 상대방 채권자죠. 그죠? 이행불능된 그 채무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죠. 그죠? 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주의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거죠. 그죠? 우리 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 근데 여기서 뭐 전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공평을 이유로 특별히 결련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행항변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논의가 아예 전제가 성립 안 하는 거죠. 그죠? 뭐 채무자 위험보다 채권자주의가 아예 상관없이 그거는 당연히 결련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행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반대 채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제외. 그죠? 다음에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이 원칙이다. 그럼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거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눠주고 못 나누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나누면 어쩔 수 없이 전부가 다 소멸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도 교재에 보면 나머지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멸하는 부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는 기본적으로 급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응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도 이제 한꺼번에 전부 소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청구권하고 문제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상청구권. 그래서 대상청구권이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제도로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법의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사 쌍방규책 사유 없이 이행이 불능됐다 할지라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급부 청구권도 당연히 존속을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존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채권자한테 선택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택권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너가 대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 난 그 대상 청구 안 하고 그냥 위험 부담 문제를 해결할래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의 경우죠. 그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의 경우. 여기도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경우가 이른바 부당해고 같은 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교재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판례를 예를 드는 건데 그 영상물 제작 공급 계약 관련 판례 있죠. 그죠? 96-14364 한번 잘 보세요. 좀 흥미로운 사안이에요. 사안이었어. 근데 읽어보면 대략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그 사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 채권자 위험 부담 원칙, 즉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지체 중에 이행 불능 문제죠, 그죠? 수령지체 중에 이행 불능. 자, 수령지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제 제공이 적법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적법한 변제 제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이행 제공 내지 변제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이행 제공의 효과로서 내 채무를 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채권자 지체로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변제 제공 정도 좀 달리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설사 내가 구두 제공조차 하지 않더라도 내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채권자 위험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정도로 가려면 그 경우에는 최소한 뭐 구두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좀 차별화돼서 본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게 2001-79013인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례 같아요. 의미 있는 판례 같아요.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때라도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채무자의 경과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경과실. 그죠? 이 문제 역시 채권자 지체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경과실까지는 어쨌든 포함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물론 그 위험 부담 관련된 조문과는 좀 배치되지만 이 전체 그 조문 체계의 규범주화적 해석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험의 이전 시기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매매계약 통상 여기 나오는데 동산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시점 이전에 멸실되면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어느 시점 이후에 멸실되면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시점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시점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매 계약이 이미 완료된 다음에야 당연히 위험 이전 시기가 문제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매매 계약이 아직 완료되기 전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인도나 소유권 이전 중에 선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도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송부채무 중에서도 이른바 그 매수인이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특정 장소에 송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의 이전 시기를 조금 더 매도인한테 유리하게 보죠.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꼭 점유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물 매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한은 매도인한테 조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될 수가 없겠죠. 채권자 지체의 경우도 당연히 위험의 이전이랑 문제가 될 것이고 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고요.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위험의 이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나온 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다른 특별한 약정을 안 한 경우에는 이 시기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위험의 이전이 중요할 정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당연히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매 계약상 특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특약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위험의 이전 시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 문제는 이 임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특약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채무불이행, 즉 계약법에서 중요한 나머지 절반,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나머지 절반을 받고 이제는 계약의 하자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과 제3자 이렇게 크게 두 파트가 남아 있거든요. 계약의 하자 뭐 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 본 채무불이행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채무불이행으로 설사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계약의 하자나 흠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계약의 하자라는 거는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계약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계약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그 경우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테마죠.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중요한 테마인데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잘못은 대체로 이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만들죠. 자, 무효나 취소로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급부의 반환이 당연히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급부의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된다면 당연히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 즉 거래의 동적 안전 보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하자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고 어떤 하자의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안 되고 보호가 되는 하자 중에서도 선의의 제3자라는 게 과연 어떤 경우에 선의의 제3자냐 이런 해석론상의 쟁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큰 틀을 보면 결국 뭐예요? 전반적인 논의의 구도는 우리가 해제에서 배웠던 구도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죠? 해제 구도하고 비슷해요. 그죠? 반환 문제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나머지 남은 파트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무효나 취소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해제의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 선의의 제3자는 과연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론으로 이 각 흠의 종류별로 그 개별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뭐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냐, 뭐 이런 논의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반환 범위 때문에 부당이득 법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그래서 항상 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염두에 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해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해제의 특칙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의 일반 규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더 깊은 내용은 이제 법정채권법 2학기 때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제 그 하자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행위 능력 관련된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은 제3법 입문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예. 했어요? 예. 다 했어요? 그 제한 능력자 관련된 부분 다 했어요? 성년 의견 뭐 미성년자 교수님마다 다 하시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했어요? 아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배웠어요? 그럼 뭐 새롭게 보면 되겠네, 그죠? 제한 능력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여기도 나왔지만 최근도 아니구나. 2013년이면 이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그 재산법 관련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특히 이제 친족법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존의 법리가 대체로 그대로 적응은 될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새로 바뀐 법하에서 어떤 해석론상의 논의나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 제도의 구조를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실은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나 일단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를 지금 다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해석론에 맡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해석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그 민법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행위 능력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능력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책임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앞에 세 개는 이 법률 행위,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권리 능력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능력은 아니고 법상의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 있으면 사람이면 뭐 남녀노소 뭐 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죠? 죽으면 될 수 없고, 그죠? 뭐 그런 얘기예요. 권리 능력은 법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의제해서 당연히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언제부터 주체가 될 수 있냐, 뭐 태아는 뭐 주체가 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해석론상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하고 의사 능력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야말로 이건 흠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적 자치 원칙이 발동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성립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사적 자치를 뭐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양자가 의사 능력이란 거 기본적으로 법에 없어요.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행위 능력은 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한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의사 능력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를테면 제한 능력자라고 법이 규정한 것에 속하진 않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개념이거든요. 이를테면 성년이 달았냐 안 달았느냐, 뭐 성년 후견인이 뭐 임명됐냐 안 임명됐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어떤 심판이 내려져 가지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이런 경우에만 이제 제한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성년인데 가령 정신이 좀 IQ가 낮다든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계약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봐서 역시 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별되는데, 의사 능력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야 돼요, 사안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우리 민법의 규정의 원칙은 이 사람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계약이 흠이 있으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되면 당연히 동적 안전의 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이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규정 살펴보면 알겠지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부당이득 반환 있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에서도 보면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게 여기 써놨나? 141조. 141조에 보면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법리와는 달리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을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하게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법이 이 계약의 흠 중에서도 제한 능력자에 관한 흠은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선의 제3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해야겠다는 결단이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녹아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결단은 의사무능력의 경우에도 당연히 명문의 규정 없지만 당연히 유추돼야겠죠. 왜냐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흠이라는 거는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흠이랑 보다 크면 컸지 작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보호하면 당연히 이거는 더 보호하지 못할 망정 덜 보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141조 같은 것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뭐 당연히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보고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단, 우리 민법의 결단, 제3자 보호보다는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한다.
이 결단은 당연히 의사무능력의 경우에도 존중이 되어야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판례랑 141조 써놨죠?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당이득 반환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은 이거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능력은 아니고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형사 미성년자가 몇 살이에요? 형사 미성년자 14세인가? 바뀌었나? 내가 공부할 땐 14세였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미성년자면 책임 능력 조각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똑같은 사회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도 일정 연령 이하면 안 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형법과는 달리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의사무능력 비슷하게 일정 연령은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죠. 이건 어쨌든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미성숙자 보호, 제3자 보호 보고 오늘은 일단 미성년자만 좀 볼 텐데 미성년자가 19세로 바뀌었죠? 그죠? 19세죠? 20세 아니죠? 그죠? 만 19세로 바뀌었죠? 근데 사실은 만 19세면은 어떻게 되죠? 대학교 1학년인가요? 대학교 1학년이죠? 그죠? 대학교 1학년이면 뭐 미성숙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뭐 한 중3, 중2 정도만 돼도 사실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돼도 그럴 텐데 근데 어쨌든 뭐예요? 미성숙자라는 거거든요, 법이.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보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동적 안전은 고려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요 판례인데 이거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카드를 엄청 그냥 막 발급해 줬던 때가 있었죠. 그죠? 자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막 해주고.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사회가 문제가 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배경하고도 약간 얽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판례들이 좀 나왔던 배경에는. 근데 어쨌든 뭐냐면 미성년자가 이제 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 물론 이제 대출 서비스도 있지만 대출 서비스 말고 그냥 물건 사는 것만 보면 일단 미성년자가 있고 카드 회사가 있고 물건 사는 사람 있죠. 이건 상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3명 등장하거든요. 이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법률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매매 계약은 체결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카드 회사랑 여기사인지 가맹점 계약 비슷하게 하여튼 뭔가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일정 뭐 달달이 뭐 이렇게 정산하고 아마 이런 관계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있다고 칩시다. 가맹점 계약 비슷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드 발급 계약 있죠. 카드 발급과 관련된 계약.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무분별하게 그냥 뭐 원래는 뭐 법정 대리인 동의나 뭐 법정 대리인 대리하에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카드 발급 계약 체결했고 물건도 그냥 샀다고 합시다. 사실은 물건 사는 거야 이거는 카드 회사만큼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상인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다 취소죠. 그죠? 다 취소해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는 물건은 이렇게 갔어요. 이게 집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냥 뭐 물건이라고 합시다. 물건은 갔는데 돈은 어떻게 돼요? 돈은 일단 돈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카드 발급 계약에 따라서 요 카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카드 회사한테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돈을 주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카드 발급 계약 취소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전혀 없거든요, 그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취소.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면 매매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A가 B한테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계약상 의무는, 그죠? 그러나 생각해야 될 건 계약상 의무 말고 법정 책임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가 있을 텐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죠. 그 말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A가 C한테 물건 대금 지급을 부담하죠. 근데 얘가 대신 내줬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A의 채무를 얘가 대신 부담해줬죠. 이거 뭐예요? 타인 채무 변제 아니에요? 그죠? 구상권의 본질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당이득 성격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계약이 취소되든 말고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 회사 입장에서 카드 발급 계약이 취소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해라. 네가 지금 유효한 매매 계약에서 지급해야 될 대금 내가 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럼 A가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의 범위.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매매 대금 이 지급한 만큼이 되지 않을까요? 즉 A가 면한 그 매매 대금 채무 액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A가 이제 또 약간 머리가 발동해서 꾀가 생겼어요. 그것도 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상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상 의무가 없는데 얘가 변제해줬다고 해서 이게 부당이득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타인이 변제해줘야지 타인이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채무 면제 이익을 누리는 거지. 내가 채무가 없는데 내가 채무 면제 이익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취소하겠다. 이거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 못 받겠죠, A한테.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대신 이게 취소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물건은 돌려주는데 말이에요. 물건은 돌려주는데 원칙적으로 이 물건이 가령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된 물건을 받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141조 한번 보세요. 141조에서 이렇게 이 계약이 취소돼서 부당이득 반환하면 특칙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 조문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돼도 그냥 된 상태로만 반환하면은 A는 자기 의무를 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A가 남는 장사네요, 그죠? 누가 봐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손실을 B랑 C 중에 누가 뭘 부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요 가맹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니 중3,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쨌든 법이 보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호하라고 했는데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는 그냥 요것만 반환하고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매매 계약이 이를테면 우리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있거든요. 조문을 보면 앞쪽에 있는데 6조인가요? 이렇게 안 찾아지지? 처분을 허락한 재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면 즉 그 경우에는 A가 C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이게 취소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A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정 정도의 자기 수입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입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했다라고 봐가지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C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라면 그렇다면은 역시 6조의 취지에 비추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A가 기본적으로 B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의무를 지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그게 1안. 그 다음 2안은 뭐냐면 A랑 이제 C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나중에 이걸 취소한다는 게 이거는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 야, 네가 아무리 미성년자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봐도 뭐 그렇게 미성년자 같지 않고 뭐 그런 데다가 그 매매 대금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네가 나중에 취소한다는 거는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신뢰를 부여하고서는 내가 정당하게 신뢰를 형성했는데 네가 나중에 그 신뢰를 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의 측 금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를 못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2안부터 보면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103조 이쪽에서도 아마 얘기를 할 텐데 강행법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이 취소 규정 두나 마나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네가 나중에 하면 금반은 위반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있는 규정을 거의 없애라는 거랑 다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2안은 이거는 이 취지의 정면을 봐서 취하기 어렵고 1안은 뭐 경우에 따라서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요 사안이거든요. 2005 사안. 이 사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안을 쭉 읽어보고 과연 그리고 한번 그 6조에 관한 이제 교재나 이런 내용 설명을 한번 보세요. 6조에 관한 교재 설명을 보고 과연 그 6조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에서 이게 과연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뭐 카드를 쓰고 이러는 경우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실은 이 카드 발급 계약이 이게 취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 일상성이 있어서 이건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쳐도 설사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카드 발급 계약이 이게 취소가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요건을 이제 함부로 아마 발급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판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실관계가 문제된 시기 같은 걸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 관계들이 한때 우리 민법상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별로 이런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인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겠죠. 단독으로 못하죠. 상법의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아마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더 있을 텐데 그건 한번 찾아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문에 따라 보는데 그 법정 대리인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리권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 한 번에 좀 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리를 공부하면서 잠깐 나왔던 쟁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킵할 거예요. 일단 공동대리 이거 뭐예요? 그 대리 공부하면서 내가 아마 잠깐 했었죠. 그래서 공동대리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표현대리의 특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대리의 특칙하고 표현대리 일반 규정이 적용됐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것만 생각해 보라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후견인의 대리권 4번 보면 후견인 대리권에서 126조 유추 적용해가지고 97-3828 이것도 역시 표현대리에서 우리 다뤘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주로 뭐가 문제됐던 거예요?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 대리,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으로 바뀌었죠. 제한 능력자를 위한 법정 대리에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이나 유추적인 관련 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본 게 대표적인 게 97-3828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은 이제 대리권 남용 파트에서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의 대리권 남용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의 대리권 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교재에 아마 대리 파트에서 그런 설명이 있거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이 남죠. 그런데 2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 조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3번이 좀 문제인데 3번이 이해상반행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리 배우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른바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인데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른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마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내가 언급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할 게 있거든요. 우리 민법 9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인 미성년자하고 대리인인 법정 대리인 사이에 이해관 충돌하는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한테 대리권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무권 대리가 될 거예요. 무권 대리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렇게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냐. 그 이해상반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법조문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판례의 해석론으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 판례의 해석론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기가 시간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해상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